안녕하십니까. 전국의과대학 협의회 정책토론 3부, 지금 대한민국 의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이인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 3분 진료 안 없애나 못 없애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만연한 불충분한 진료 시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신영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멀리 세종에서 귀한 걸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장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까이 온 데서 왔습니다. 울산 아닙니다. 네. 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진료 시간이 작다는 것입니다.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들도 진료 시간이 3분인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전문가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석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현재 우리 보상 방법이 시간에 따라 연동해 가지고 추가 보상이 된달지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 진료를 하든 20분 진료를 하든 상관없이 단일 진찰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가가 보상되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굳이 시간을 늘려서 이렇게 진찰을 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의료 공급의 90%를 민간 쪽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민간이라 하면 대부분 다 영리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리 추구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경주하겠죠. 자연스럽게 점점 좀 짧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그 보상이 시간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김장한 교수님 네, 그 신영석 박사님 말씀 맞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건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외래 환자가 이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외래를 보는 교수님들은 본인의 어떤 영리보다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3시간이면 한 타임인데 그 안에서 뭐 60명, 70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환자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음 날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진료 버든이 많으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말을 못 하는 거죠. 환자가 질문하면 그걸 받아주면 그 시간 내에 환자를 다 못 보니까 돈하고 조금 관계없이 그런 버든의 측면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의 문제점이 더 많다는 그런 지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1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3분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신영석 박사님이 그 영리적인 이유가 크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뭐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학병원급에 가면 현재 상황은 영리보다는 환자 버든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나. 제가 금년에 이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서 현재 현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약 1000분 남짓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3분 진료 고착화가 되고 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 60% 선생님들이 수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약 22% 정도가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환자들의 이제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고자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장한 교수님 말씀은 대학병원에서 외래할 때 교수님들이 환자를 부담해야 되는 진료 건수, 이게 지금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1차 의료기관하고 3차 의료기관은 좀 구분해서 여쭤보시면 아마 조금 답변이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제가 다음 질문을 넘어가서 이 3분 진료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3분 진료 시간이 되어 있는지
이걸 신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당연히 이제 필요 시간보다 뭐 짧게 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점점 가속화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의료 질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뭐 외국에서 괜히 쓸데없이 15분 진료, 20분 진료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점점 축소가 되면 필요한 만큼 제대로 진찰, 교육, 상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건강에 충분한 만큼 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OECD 통계를 보면 그나마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이제 만성 질환들은 다소 좀 지표 비교를 해보면 조금 평균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OECD 평균보다는 더 위에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질 관련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질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미국은 평균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15분을 기준으로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추가로 보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는데, 15분, 30분, 45분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는데, 미국 최근 그 개혁 동향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15분 이하 진찰권 보상을 아예 없앴더군요. 그래서 가장 밑단에 있는 게 15분부터 30분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진짜 진찰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해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만만 하더라도 이제 차등 수가제 우리가 얼마 전에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환자 수가 많아지면 이제 뭐 점점 더 수가를 조금 깎아 내리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완전히 없어졌죠. 근데 대만은 여전히 강력하게 이제 차등 수가제를 시행하면서 충분히 환자들에게 시간을 할애해라 이런 제도적인 이제 그런 관점이 있고요. 뭐 일본도 그런 유사한 형태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의원급보다는 이제 윗대에 있는 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보상 수준이 높은데, 일본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필요 없는 경증 환자들을 굳이 상종해서 유인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그 제도가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 차등 수가를 통해서 진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는 그 상담 시간에 따라서 차등 수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 의료사고를 해보면 문진, 이 환자의 과거력이나 알러지나 가족력 이런 거에 대한 문진이 안 돼서 투약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김 교수님, 그러면 이런 그 3분 진료를 벗어나서 이렇게 상담 시간을 충분히 주면 그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이게 질문을 주어진 조건하에서 평면적으로 물어보면 이게 답이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환자는 아니지만 의뢰인이 의뢰를 오면 변호사 사무실 가면은 요새 붙어 있더라고요. 30분 면담하면 얼마 받습니다. 네, 그렇죠. 왜 그러셨나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그죠? 우리가 네. 이제 상담에서도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거죠. 네. 와서 상담을 했는데 아무리 실제적인 상담 내용이 없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담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담료 안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적어 놓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수가 체계가 왜 진찰료가 그동안 저기 책정이 안 됐냐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 전문적 조언에 대한 이제 가치가 네. 책정하기보다는 약을 준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거기가 이제 밸류를 높게 주니까 거기에 이제 수가를 책정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상담료를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받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걸 이제 선호했던 거죠. 따로 진찰료를 뭐 얼마를 더 추가하면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기 어려웠던 거죠. 모든 토론회나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교수님 말씀대로 모든 의료 문제는 기성전 수가로 기결되더라고요. 결국 수가로 가는데 네. 이 저수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가 외국과 비교해서 어떤지 그 신 박사님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글쎄 뭐 저도 어디 토론회 어디 그런 행사 나가면 항상 결론은 수가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도 조금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찰료 그냥 평면적으로 진찰 건당 이렇게 비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낮죠. 근데 우리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분 진료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이제 단위 1분당 이런 관점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통 뭐 15분 이런 전후에서 진찰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우리는 거의 뭐 5분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60%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 1분당 이렇게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저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단 이제 진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재반 행위를 한 6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기 진찰이나 입원 같으면 이제 기본 진료 이렇게 나누고요. 그 외에 수술, 뭐 처치, 검체 검사, 영상 검사, 기능 검사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지난 2차 상대가치 개편 때 조사를 해보면 검체나 영상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본 진료인 진찰과 입원이 많이 낮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입 들어가는 자원 대비 보상이 높게 되고 있는 거는 조금 낮추는 게 필요한 것이고 또 저보상되고 있는 걸 높여야 되는데 이게 조정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취지시라면 단순하게 진찰료만 올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어떤 취지죠? 예, 예. 오히려 다른 뭐 검사 수가 이런 게 또 가보상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우리 이제 그 통계만 놓고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검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원가 대비 보상률이 160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양기관 종별로 세분해 보면 상급 종합병원은 200%가 넘고요. 의원급은 불과 한 110%쯤 됩니다. 근데 평균이 160%니까 160을 기준으로 60% 삭감해라. 대신 진찰료 올려주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급의 검체는 분명히 원가 대비 110%밖에 안 되는데 전체 평균이 160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거를 절단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수가 구조가 전국의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상관없이 평균적인 관점에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비교적 빈도수가 많은 환자 수가 많은 기관에서는 평균 대비 이제 비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빈도가 적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반은 손해 보고 나중에 도산해야 되고 반은 이익이 충분히 남고 이런 구조로 지금 수가 체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산해야 되는 기관들이 왜 하지 않느냐? 내용을 들여다보면 필요한 인력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의사, 간호사 필요한 만큼 고용하지 않고 시설 장비 굉장히 낙후돼도 교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그런 데는 의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점점 양극화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소위 말하면 환자들이 고급 병원으로 쏠려가고 있는 이게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그런데 기인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네요. 그 교수님 이런 거 어떻게 제가 과거에 저기 관절 다쳐가지고 네. 이제 의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집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똑같이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미 찍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오면 또 찍어야 된다. 근데 네. 또 안 찍으려면 약간 부담이 느껴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찍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중복적으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중복일 수 있죠. 시스템인지 아니면 이걸 또 아까 말한 검사 수가에 의해서 가부상되는 상황에서 의료비만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아니 있을 것 같아요. 문제도 이제 흔히 나타나는 의료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을 어떤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상은 있는 거죠.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해결하는 방식이 그러면 삭감을 할 거냐, 네. 열심히 하나 들여다 삭감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삭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하고 삭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까지 가는 거고, 이제 그거를 판을 바꿔서 본다면 이제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거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가진 문제와 연결돼서 생각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금 이제 우리 신 박사님 설명은 굉장히 이제 논리 정연하고 그 체계 내에서는 맞으세요. 뭐 평균적인 계산을 가지고 수가를 계산하면 당연히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데는 질이 낮은 진료를 한 쪽으로 갈 거다. 근데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평균적인 수가를 어떻게 만들어서 수가를 조절하는 방식을 가는 거는 이제 그 체계 내에서의 방식이고,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 수가 문제는 좀 큰 틀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 큰 틀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저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 중에서 제일 다른 나라하고 이제 다르다. OECD 얘기하시는데 뭐 통틀어서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건법상 당연지정제예요. 법정지정제. 예, 이게 당연지정제가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각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법적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유연성 판결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의료 제도적으로 보면 그런 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빗 섹터가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프라이빗 섹터를 어떻게 하냐면 단연 지정제를 하고 임의부급여를 인정한단 말이죠. 법정으로. 커버리지 자체를 이제 좀 좁게 하는데, 예컨대 이제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NHS 시스템이니까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프라이빗 섹터를 구태여 거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레퍼런스 하는 의사들, 컨설턴트들이 이제 프라이빗 섹터로 가게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섹터 2라 그래서 이제 사보험 제도가 들어가는 개인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가에 대해서는 단일 수가제를 하거든요. 싱글 페이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수가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평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높은 거와 낮은 거의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낮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체계 내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은 그런 문제에 적응할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1차 의료기관은 선택지정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만들 때 처음에 선택지정 했거든요, 1차 의료기관. 그랬더니 이제 1차 의료기관이 다 보험 안 하겠다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강제지정으로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뭐 30년, 40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에 대한 문제를 중앙에서 정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보다 하나의 그 도구를 의료기관, 특히 1차 의료기관은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1차 의료기관은 영업적으로 이 사회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 보험에서 도저히 해당해서 능력이 안 되면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줘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1차 의료기관에서의 그 개인보험 시스템하고 그 공적보험 시스템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수가를 나름 상대방의 수가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그래서 옵티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 수가 조정한다는 게 매년 건정심 가서 오늘 뭐 하시겠지만 뭐 상대가치평가에서 그 환산지수 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합의 안 되잖아요. 합의 안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냥 고시해버리고 끝나. 이거를 이제 계약제라고 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합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 제도 자체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이 수가에도 나타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걔네는 당연지정제 하에서 현행 수가로는 결국 이미 비급여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1차 의료기관 정도부터는 당연지정이 아닌 선택지정으로 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변경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당연합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한 게, 이번에 사실 생각해보면 공공의대 만든다고 했다가
파업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공의대를 만드는데 근거가 지금 같은 상황하고 만약에 1차 의료기관이 경쟁 상대였는데 정부가 아니 보험에서 1차 의료기관을 풀어줬더니 공적 보험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보험에 들어갈 의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마 얘기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개인 영업하는 걸 갖다가 다 공적 기관으로 당연 지정제 해놓고 네. 그다음 공공의대를 만들어갖고 그걸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내가 공공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뭐 만들어서 넣느냐라는 바로 이게 충돌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나온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뭐 그건 이제 교수님의 이제 개인적인 네, 제 견해라는 생각.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 당연지정제 하에서의 어떤 보호받는 영역이 있고 이게 또 선택지정제가 됐을 때는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영역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 신 박사님께서 한번 들어보면 당연지정제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보험 이제 제도와 빨리 연착륙 그런 관점에서 당연지정제도가 이제 지금까지 유지가 돼 왔죠.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경과하다 보니까 공급자들은 공급자대로 당연지정제를 풀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입자들도 역시 당연지정제를 풀어야 된다 이야기를 요즘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자들은 이제 우리 괜히 이렇게 수가도 일단 보험권 내에 들어오면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수가도 통제받고 여러 가지 정책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대로 수가도 설정을 하고 이 제도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지정제를 조금 해소를 해달라. 반면에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공단의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당 청구를 했다랄지 불법적인 현상이 발견되거나 뭔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번 이제 지정해서 해지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보험권 환자가 거기 이용을 못하게 되니 당연히 도태가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생각하는 당연지정제 해지하고 공급자들이 생각하는 당연지정제 해지하고 이렇게 목적이 다르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려면 별도 논의의장이 조금 필요해질 것 같다. 이제 그런 거죠. 뭐 수가 계약만 하더라도 공급자들에게서는 우리는 당연히 단체로 계약에 들어갈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입자들은 이 수가에 동참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당연지정제에서 해지해서 너희들은 별도로 이렇게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 결국 수가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당연지정제까지 또 거슬러 가는데요. 그렇죠. 좀 약간 주제를 다시 바꿔서 자, 그 선진국에서는 3분 진료가 아니고 15분 진료를 기준으로 신청 그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청 진료 시범 사업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신청 진료 시범 사업, 15분 진료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또 정착이 되었는지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이제 상정에서 15분 기준으로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요즘 의원급까지 시범 사업이 이제 이렇게 일부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를 판단하기는 이제 제도 시범 사업 시행한 지가 조금 일천해서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환자들은 과연 이렇게 긴 시간 이거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인지 지금 대단히 제한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3분 진료 고착화 짧은 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뭔가 조금 불만 이제 또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동일 보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이제 진찰료 개편 관련해서 시간 기준으로 조금 진찰료를 차등화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일단 준비는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제 외국, 특히 미국은 시간제 단위로 보상을 차별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또 막상 들어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분 기준이다 그러면 10분 중에서 내가 의사와 면대면으로 보는 시간이 몇 분이냐, 뭐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할 거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고려사항들이 있어서 과연 이거를 착근을 시킬 수 있을지 지금 여러 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진찰료를 올리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찰료를 인상하는 게 어렵다 그런 차원보다는요, 네. 수가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특정 한 분야가 괜히 필요 이상 높게 보상이 되거나 낮게 보상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을 하고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가거든요. 우리 최근에 전공의 지원 문제, 어느 특정 과는 계속해서 100%가 넘고 어느 특정 과는 지속적으로 안 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개원이 가능한지, 수입 정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더라도 보상 수준이 엇비슷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안 돼 있다는 것이고, 그럼 왜 이거 교정을 못 하느냐? 그러니까 분야별로 교정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의협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협에서 계속 각 진료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어느 진료과도 내 진료과에 해당되는 행위 조금 낮추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외견 의사가 아닌 제3자들이 자원 투입량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들이밀어도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서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면 낮게 이제 판단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올려주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올해까지 이제 이런 한계들이 있어서 쉽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참 그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조금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저게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조정해서 컨트롤해서 이제 탁 짜가지고 소프트웨어 만들듯이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착 돌아가야 된다는 무슨 당연 명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실제에서는. 예컨대 지금 뭐 가산 진료라는 게 소아하고 야간 진료 옛날에 지금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야간에 진료하면은 진찰료를 좀 올려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올려주는 게 얼마 안 되면 야간에 힘든데 뭐 환자 보겠어?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를 올려줘야 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갭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대가치하에서 진찰료 올리면 아마 이제 검사료 부분에서 이제 깎을 거라고요.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검사료 깎고 진찰료 올리는 상황에서 이제 다들 그 안에서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뭐 하나 이제 저쪽 올려주면 우리 거 깎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쉽게 이제 계산을 못 하는 거죠. 행위별 수과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뭐냐면 그 만들어 주셔도, 만들어 주는 건 고맙죠. 근데 첫 번째 이제 다른 게 깎일까 봐 걱정하는 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 행태가 조금 그 고민해야 되는 게, 그 미국 얘기하시니까 미국은 지금 어텐딩 시스템이니까 검사하는 거는 병원이 가져가고 진료는 의사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하고 다르다고요. 우리는 외래에서 다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진찰비 올려준다 그래도 나한테 오는 거 아니거든요. 어제 병원 월급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는 계산할 거라고요. 진찰료가, 너는 뭐 진찰료를 받아서 예액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넌 진찰 오래 해. 그러지만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3분도 많아. 예. 너 뭐 신환이야 뭐 한 4, 5분 하지만 재진을 뭐 3분씩이나 봐. 1분에 끝내고 빨리 검사해가지고 빨리빨리 돌려. 이런단 말이죠. 만들어주시는 건 고맙는데 아마도 이제 그거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병원에 가거나 누가 가거나.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선택하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제도를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너 왜 안 하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삭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관련해서 이제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수님한테. 사실 저도 이제
그 병원에 어떤 교수님이 유명하다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한 시간을 기다렸고 딱 정말 3분 딱 보고 예. 사실 왔거든요. 보니까 이제 방을 3개를 열어놓더라고 진료실을. 그러니까 2개가 아니고 3개를 열어놓고 미리 이분 보고 있으면 대기하고 있고 바로 교수님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보더라고. 그 시스템인데 근데 그 진료를 보기 위해서 1시간을 미리 가서 대기를 하고 예. 있었고 그 밖에는 정말 복잡한 상황이 예, 벌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대형 병원마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그러면 더욱더 사용자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예. 짧고 요구하죠. 이 예. 문제를 그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시도되었고 지금 그 결과가 어떤지를 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예. 그 정책이야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의료 전달 체계로 풀라 그랬으니까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 갈 때 이제 의뢰서를 받든지 처음에 그랬죠. 근데 이제 게이트키퍼 역할을 잘 안 하죠. 그냥 의뢰서 써주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 하니까 이제 막 몰리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차등수까지를 한 거죠. 너희들 좀 많이 받아라 3차 종별이. 그러면은 돈이 없으니까 비싸니까 좀 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차 의료기관은 신난 거지. 환자는 몰리는데 수가도 더 주네? 그러니까 3분, 1분으로 돌리고 돈 더 받으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행동 주체, 환자들이 이 3차 의료기관으로 선호하는 거예요, 선호. 내가 3차를 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기 생명에 관련 문제니까 뭐 만 원 더 내도 3차 의료기관 가서 유명한 의사님한테 진찰 받고 싶지. 지방은 어차피 돈 또 들더라. 가야 돼.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자꾸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굳이 더 얘기하면은 그랬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라 그래서 이 3차 의료기관 또 비싸다 그러니까 뭐 특진료 없애고 상급 병실료 없애고 싸게 해주라 그랬잖아요. MRI 보험 넣고 초음파 보험하고 문턱을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더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짧아지죠. 그 이번 정책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책하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는 게 이거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 네, 다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좀 길게 얘기하면 게이트키퍼가 게이트키퍼를 할 이 이유가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지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게이트키퍼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와서 게이트키퍼를 진료 의뢰서만 쓰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진료 의뢰서를 깐깐하게 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진료를 의뢰를 많이 보내면 자기 그 연봉이 깎인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영국이나 독일이나. 근데 그게 없으면 환자한테 못 이겨요. 간다 그런 거고 어떻게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전달 체계상 3차 진료기관은 경증보다는 중증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곳인데 네. 우리나라는 뭐 고혈압, 당뇨, 뭐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그렇죠. 단순한 경증 질환에서도 대부분 다 3차를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예. 신 박사님, 우리 사실 이제 법조에서도 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정관 선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의뢰인들이 글로 가는 경향이 대부분 있어요. 정관 선호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의료 전달 체계상도 뭐 내가 돈도 있고 아픈데 내가 좀 좋은 데 가서 대학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하는 이 뭐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선호 현상.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역시 환자, 공급자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의원급에 가가지고 얻게 되는 효용, 본인 부담, 그 다음에 3차 병원 갔을 때 얻게 되는 효용과 본인 부담 비교를 해보면 3차 가가지고 일부 조금 더 내지만 내가 얻게 되는 추가로 얻게 되는 효용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들은 3차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여력도 지금 뒷받침되고 1인당 평균 소득이 지금 3만 불을 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 지금 왔다는 것이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진찰료가 평균 뭐 원가 보상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자들을 계속 고급 병원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진찰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후속으로 이제 다른 검사들이 다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건 또 굉장히 고수익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환자 유치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악순환이 돼가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거의 20년도 더 지났습니다. 전달 체계 합리화, 뭐 개선 이런 용어들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왔고요. 가장 간단한 예로 상급병원에 경증 환자 맡기 위해서 처음에 한 52개 질환 골라가지고 이 질환 가지고 상급병원 가면 약제비 본인 부담을 대폭 올려가지고 못 가게 하겠다. 최근에는 100개까지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잠시 1년만 지나면 다 원위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백약이 무효인 거죠.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공급 체계, 전달 체계, 이용 체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처럼 24시간 내가 원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전문의 만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돌아가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보상 구조까지 마찬가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도 도입한 게 다른 나라보다 조금 뒤따라가고 있는 편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이 경험했던 뭔가 조금 모순됐던 것들 조금 이제 밀어내고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게 통합 연계 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환자 중심 이게 이제 주 모토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가벼운 거 가지고 동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계속 찍으라고 한다. 근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한 병력이 한꺼번에 관리가 되고 기관에 갈 때마다 그 공급자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OECD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공급되는 진료량의 20%가 웨이스트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나온 거 보면 30%가 웨이스트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낭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 이상 또는 무슨 모럴 해저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지금 어떻든 그 전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는 게 이제 통합 연계 의료인 것이고 그렇게 시범 사업 형태로 2010년부터 지금 쭉 확대돼가고 있는데 점점 많은 나라들이 그 사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제도의 성패는 공급자들의 수입이 과연 그렇게 새롭게 바뀌었을 때 줄어드느냐 이거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느냐 이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공급자들 보수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의료 질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이제 나라에서 이거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제가 보기에는 고려해 봄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걸 어떻게 디자인하고는 또 이제 수많은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근에 정부 단위에서 전달 체계 개편 TF도 운영 중이고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좀. 그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은데.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병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죽어도 좋은데 이 병원에서 죽고 싶어. 소원이 이 병원에 입원 한번 해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까지 있단 말이죠. 이런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료 전달 체계에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게 고리가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입장은 그 신영석 박사님 방금 얘기하신 의료 통합 그거 상당히 좋은 제도고 시행할 만한데 그거 하면 더 몰릴 것 같아요. 환자가 상급병원 가는데 돈이 절약되네 검사도 안 해도 되고 더 몰릴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해요. 의료 전달 체계는 게이트키퍼를 누가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게이트키퍼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1차 의료견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는
그 게이트키퍼 할 이유가 없어요. 환자 오면 보면 되고 가면은 보내주면 돼요. 그걸 못 가게 해서 환자하고 얼굴 붉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게이트키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게이트키퍼라는 게 전 국민 주치의제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뭐든지 이제 공적인 형태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그 사람의 이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제 환자를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데 베니핏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그 체계를 가져가면 하죠.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뭐 받아놓은 펀드 버진 내서 1년에 쓰는데 게이트키퍼를 안 하고 네가 얼마 보내면 그 사람의 쓴 거에서 얼마를 네가 까겠다. 그러면 책임지고 지가 막 이제 치료 가능한 안 보내려고 하겠죠.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 행동 주체들의 어떤 동인들을 분석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계속 얘기하지만 사적 경제에다가 이제 건강보험 당연정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동인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나마 그 있는 데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병원이에요. 대학병원 외래가 지금 막 밀려서 오잖아요. 이거를 갖다 이제 기존에 보시는 분은 이제 큰 잘못된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걸 잘못됐다고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제도하에서 이 행위 주체들이 행동하는 결과는 제일 합리적 판단의 결과예요. 그 사람들은 대학병원 내려고 가는 게 제일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고 사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게이트키퍼 역할을 3차 의료기관 외래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외래를 없앨 거냐? 외래 없애가지고 확 줄여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난리가 난다고요. 외래 가야 되는데 더 못 가게 하잖아요. 저는 국유지책인데 3차 의료기관 외래 교수님들이 또는 3차 의료기관 외래 보시는 분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게이트키퍼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정부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은 똑같은 의사라도 의료가 이게 틀려요.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1차 의료기관은 자영업자고 3차 의료기관은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뭐 모노폴리라든지 엔티트러스트 그 사회적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부담을 좀 더 줘도 그 위헌성이 많이 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환자를 다시 보고 빨리 보내거나 1차 의료기관을 빨리 지역으로 보내거나, 또는 환자들이 이거는 안 볼 만한 환자면 안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또는 그런 환경이 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그렇게 만들자는 게 통합 연계의료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정권을 부여를 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제 특정 네트워크에 가입이 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의사들이 결정한 방식대로 순응해 나가는 이런 양태이기 때문에 쏠릴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매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의료 질을 담보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이제 더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국민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이제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닌 거죠. 메디칼 홈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중간 이제 뭔가 이렇게 알선, 소위 말하면 이 현재 상황은 1차에 적정하다, 2차에 적정하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메디칼 홈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의료 이용량이 이제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의료 질도 담보가 되는 아마 이런 구조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3차 병원 쏠림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가 부담하고 내 건강 수준 올리겠다는데, 특히 치료하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지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국가 단위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GDP 대비 8% 넘게 의료비에 지출을 하고 있고 OECD가 이제 10% 정도 되는데, 어떻든 이거를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험료, 세금 포함해가지고 자기가 번 소득의 한 28%쯤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34%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의료비 증가 속도가 엄청나요. OECD에 비해서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이게 감당 가능할 거냐. 우리가 연금만 하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요구가 있고 그 외에 많은 복지제도 확대돼 가고 있고 또 세금도 나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비는 어디까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거의 우리 버는 돈의 한 7% 조금 안 되지만 6.8% 남짓 지금 부담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 상한선이 8%로 돼 있는데 2024년 5년이면 거기 이제 상한선까지 도달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어디까지 국민들이 의료비로 부담할 수 있을 거냐 평균. 앞으로 우리 이제 지금 출산율은 0.92 작년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20년 후면은 생산활동에 가야 되는데 안 되니 당연히 경제성장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부담 능력이 안 될 텐데 오래 사는 사람 숫자는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의료 욕구는 늘어나고 있고 이게 불과 이제 10년, 20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 4명 남짓이 벌어가지고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인데 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구도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계속 상급 종합병원 우리가 원하는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담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고민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이고 나라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인데 지금 불과 10년, 20년 후면 이런 문제가 우리 목전에 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책 당국에서는 이런 데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이어서 네. 그 아까 의료 전달 체계 문제점 말고 이제 진료비 지불 체계의 문제점, 네. 문제점 뭐 현행 제도의 장점과 단점도 좀 같이 설명을 비교해서 해주십시오. 진료비 지불 체계 문제점. 글쎄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행위별 수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5,800개 정도 행위가 구별돼 가지고 매번 뭐 한 5년 단위로 이제 상대 가치 점수 재평가에서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가치 체계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평균 관점에서 이게 원가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빈도에 따라서 기관 간 양극화되고 이거 제가 보기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더군다나 행위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이 제도 내에 장착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서비스를 제공하면 추가 보상을 받게 되니 당연히 비용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 지불 제도는 외국의 경험들을 보더라도 다들 다른 제도로 이제 바꿔가는 행위별 수과제로 하면 당연히 비용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총액 단위로 묶어가는데 이렇게 묶어가니까 의료 질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의료 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료 이용 체계, 보상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 연계 의료인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럼섬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외국의 경험을 보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행위별 수과제를 계속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진료 과목별로는 예를 들어서 뭐 안과의 뭐 백내장 수준에 이런 것 좀 다 지금 종합 계약제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DRG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건 이제 전체적 총합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고민되는 지점은 있는 거예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1년 단위를 뭐 그러면 모든 병원이 1년 단위 계약을 연봉으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뭐 거기 안에서 또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행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환자들 DRG에서도 환자들이 뭐 미국에서 얘기하지만 뭐 N호로 갔다가 그 다음날 나가라고 하는 그 비용 삭감적인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영화도 있죠. 그거 하는 환자한테는 빨리 보내버리고 치료 안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또 뭐 그거 아니면은
치료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청액제라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언더 트리트먼트 문제죠. 그런 문제가 있어. 제도 자체는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건 없고 이거라면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도 있긴 한데 단점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단점 중에 제일 큰 거는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굉장히 공적 보험이라서 비용이 작게 든다 그러는데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하나하나마다 삭감하고 뭐 공단 돈 벌어준 제도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제가 1차 의료기관은 좀 방인정지에서 빼는 것도 고려하지 않는데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개별 자영업자의 행위 하나하나까지 관세에서 행정비용을 들이는 게 이게 낭비적이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공단 이기주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 뭐하러 줄여 우리 일인데. 예, 그런 거 국가 차원에서는 그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비용을 줄이는 게 뭐냐? 의료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비용도 줄이는 게 뭐냐 좀 고민하셔야 된다. 근데 그리고 이제 총액으로 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 옛날부터 다 했던 방식이고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 형태로 가서 이제 뭐 의료 정보도 통합해서 뭐 이렇게 뭐 검사비도 낮추고 한다, 중복 검사도 낮추고 다 좋은 방식인데 이제 문제는 어떤 제도든지 다 이 조건에 의해서 성공하냐 마느냐 결정되는 거지. 그 제도 자체가 완결해서 뭐든지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과연 가장 어느 정도 적절한 상황으로 넣을 거냐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걸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총액 계약제로 갔을 때 의료질을 담보하는 문제, 또 행위별 수가로 갔을 때는 그 비용을 담보하는 문제, 이게 완벽한 제도는 없다라는 게 오늘 저 토론의 주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해 줄 것인가? 현행 제도 하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주어진 비용과 주어진 의료 전달 체계와 주어진 진료 지불 체계 하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충분한 진료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글쎄 그게 무슨 뭐 대안이 있었으면 당연히 진지 도입이 됐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진찰료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지금 점점 가속화가 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제 진찰료 차등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내가 10분을 투여해서 환자를 정신껏 봤다. 그러면 5분 투여한 게 비해서는 보상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가장 시급히 고민해야 될 게 시간제, 그 다음에 질환 정도에 따른 차등 이런 것들에 대해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 현재 계신 분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간제를 한번 검토해 봄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조금 정교하게 해서 이제 앞단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 연계 의료라는 게 의사들에게 100% 자율권을 주는 시스템이어서 필요한 만큼 시간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조금 접근해 가는 방법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도.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조금 관점은 달라요. 시간을 많이 들이는 쪽에 보상을 해주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그쪽으로 행동을 교정을 할 텐데 일단은 그 제도를 설계하실 때 그러면 설명을 많이 해서 시간을 드릴 때 볼 수 있는 수가하고 시간을 안 하고 환자를 많이 볼 때 볼 수 있는 그 수가하고 비교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환자를 10분 보는 게 5분 보는 거와 뭐 동등할 정도 또는 어느 비슷할 정도까지는 맞춰 주셔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진찰 시간을 늘릴 만한 그 유인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전반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도입하실 텐데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을 맞춰줘야 될 거다. 근데 문제는 아마 그거 맞추기가 어려울 거다. 돈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범 사업 정도 할 텐데 아마 돈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전반적으로 하기는 예상 그렇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네요.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박사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편리한 한의원에 가서 한의원에 가면 굳이 줄을 설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이제 편리성이 있어 볼 때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니까 역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더 큰 문제죠. 네. 의료가 갖고 있는 그 의료 면허의 독점성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기 사회적으로 좀 퍼뜨려 줄 건가 네.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예. 결국은 우리가 중심을 환자 중심, 근거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교수님들하고 같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역시도 어려워서 답이 안 나오고 헷갈리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더 박사님, 교수님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사회자님 생각이 맞는데 네.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제 하나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원리적 근거들을 얘기할 때 뭐 예컨대 파트널리즘을 얘기한다든지 뭐 모토노미를 얘기한다든지 쭉 얘기할 때 다 원리적 기준을 하나를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원리들이 부딪히거든요. 현실에서는 부딪히는데 그럼 이제 부딪힐 때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은 부딪히면 답이 있는 거는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되고 한 8개는 다 회색 지대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현실에서는 원리들의 충돌에 있어서 답은 다 그레이 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그레이 존에 대해서 어떤 균형점을 취할 거냐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작업입니다. 많은 논의도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감이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판결도 그렇지만 판례 성향이 왔다 갔다 하듯이 하나 잡았는데 또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종합적인 선택인데 저는 그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 원리주의에 의한 답이 꼭 하나라거나 너무도 쉽게 찾아주는데 저쪽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는 좀 기본 철학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답은 원래 회색이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이 사회에서는 중요한 거다. 이 답은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3차 의료위원회 환자가 몰리는 게 꼭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막 답을 찾다 보면 이제 정책이 나오는데 그게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조심스러운 정책하시는 분들은 항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시는 그런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평소 지론입니다. 네. 혹시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우리 그 제도 도입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죠. 뭐 우리 경제처럼 굉장히 급속 고속 성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의료 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 지점에서 이제 파열음이 나오는데 저는 근본적인 한계가 이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인프라는 미국 형태인데 제도는 유럽 방식이 지금 접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공급은 다 민간 쪽에서 대부분 90% 남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공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유럽 방식. 유럽은 이제 공공이 공급하고 공공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큰 트러블이 없어요. 미국은 민간 주도인데 주로 민이 그냥 결정해가지고 시장주의 형태로 흘러가도록 놔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공급은 민간에서 하고 있고 민간이라 하면 당연히 영리 추구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공공 쪽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계속 관리를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양쪽에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것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뭘로 갈 것인가 계속해서 관리 규제 형태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근데 박사님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듣는 바에는 유럽식, 미국식 다 있지만 이 대한민국 이 건강보험 이 모델이 세계적으로 그래도 가장 호평을 받는 그런 제도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용 관점에 접근성 측면에서 그리고 거의 대비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것과 연동해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향후 전망이 꼭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비용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만 우리가 예상과 달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일부 조금 정체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게 단적으로 우리 문케어가 2017년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케어를 하면 보장성 확대이지 않습니까? 2017, 18까지 지금 결과 나온 거 보면 문케어 시행된 이후에도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보장률이 높아졌지만 중소병원 의원급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 말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 비급여를 계속해서 생산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국민은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보험권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냐 아니면 본인 부담 의료비냐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의 속성,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더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문현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우문현답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